평양의 밤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어 사는데도 밤만 되면 세상이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해지곤 하니까요. 저는 그 무덤 속에서 권력의 금고를 지키는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금고를 지키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안이 텅 비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권의 시계가 멈춰가고 있다는 그 서늘한 기운을 저 혼자서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 미영이는 참으로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을 때면 말없이 따뜻한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내밀며 제 손을 꽉 잡곤 했죠. 그 온기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썩어 죽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충성심이 아니라 오직 서로의 목숨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 사진을 난로 불 속에 번져 넣었습니다. 이너지 타는 매캐한 냄새가 방 안을 채우더군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검게 그을리며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진 동지, 우리 정말로 돌아갈 길은 없는 겁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자금 관리라는 명목으로 손에 쥐고 있던 정보들은 이제 우리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평양 순환비행장, 그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전용기에 발을 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자유를 향해 쏘아 올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의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으니 비로소 현실감이 느껴지더군요. 미영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을 때 평양의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죠. 우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비행장으로 향하는 검문소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미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비행장의 활주로 불빛이 희미하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니면 우리를 태워 죽일 불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경비병들의 시선을 피해 화물 컨테이너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에 등이 닿으니 오한이 일었지만 미영이의 체온이 제 팔뚝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장 안쪽에서 연료 타는 냄새와 매연이 뒤섞인 비릿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거대한 강철새가 우리를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시간까지 제가 가진 모든 운을 이 도박에 걸어볼 작정입니다. 저 멀리서 순찰을 도는 요원들의 손전등 빛이 우리가 숨어있는 컨테이너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지요. 우리 가족의 목숨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빚어낸 냉기였습니다. 철진 씨는 이미 짐을 다 챙겨두고 현관문 옆에 몸을 웅크린 채 밖의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그 안에 압록강변에 닿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위부의 그림자는 늘 우리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처럼 우리가 틈을 보이길 기다리고 있었죠. 거친 발길질과 함께 현관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철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장이라도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잡혀가야 하나. 찰나의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철진 씨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황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보위부 지도원 김초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들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철진 씨가 빼돌린 자금의 흔적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요. 저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외교관 아내로서 몸에 밴 품위, 그리고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투가 지금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지도원 동지, 이게 도대체 무슨 결례입니까? 밤중에 들이닥쳐 집안을 일이 어지럽히면 제 체면은 어디에 둡니까? 제가 외교부 당국에 이 사안을 직접 보고해야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찻잔을 챙기는 척하며 김초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하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 찰나의 정적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제 심장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귀한 양주 한 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뇌물은 북한에서 공기만큼이나 흔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김동지, 우리 남편이 실수한 게 있다면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쪽 서재의 서류를 확인해 보시지요. 거긴 우리 남편이 보관하는 대외 비밀 문서들이 많으니 공을 세우기엔 그쪽이 나을 겁니다. 저는 짐짓 화가 난 척하며 그를 서재로 유도했습니다. 김초로가 서류 더미에 정신이 팔린 그 짧은 순간 저는 철진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뒷문을 통해 나가라는 신호였지요. 철진 씨는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잡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보위부원들의 지루한 기싸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뒤지는 사이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오늘따라 서글프게 들리더군요. 철진 씨가 무사히 담장을 넘었을지 아니면 벌써 보위부의 총구 앞에 서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한 얼굴로 김철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극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평양 순환공항의 활주로는 밤이 되면 지옥보다 더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화물기 엔진이 둔탁한 쇳소리를 내며 몸을 떨 때마다 제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찢어질 듯이 뛰더군요. 등 뒤로 쏟아지는 짐칸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식은땀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옆에 앉은 동지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신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때 관제탑의 무전기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기체번호와 목적지를 대라는 차가운 목소리.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송수신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날을 위해 장마당의 뒷골목을 누비며 벌어들인 돈과 보위부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며 공들여 쌓아온 인맥이 단 한 번의 대답으로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죠. 동무들 아시겠습니까? 북한에서 뇌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이자 사람을 짐승으로도 또 신으로도 만드는 마법 같은 것이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평소 장사꾼처럼 굴던 그 비굴한 억양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그 찰나의 시간이 마치 몇 년은 되는 것 같더군요. 저 멀리서 순찰대의 불빛이 활주로를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 짐칸을 열어봤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 해 뜨는 날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무전기 너머의 관제사가 퉁명스럽게 이륙 허가를 내리더군요. 그 짧은 허락 한마디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 가족, 내 고향,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잠든 수많은 동포들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죄책감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열 사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구름 위로 솟구치자 아래쪽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흩어지며 아주 작은 점으로 변해갔습니다. 고향의 흙냄새도 감시의 공포도 구름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고도를 높일수록 제 마음 한구석은 더 깊은 슬픔으로 차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기장석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마치 우리를 향해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불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도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평양 순환공항의 지상들이 발밑에서 점점 작아지더군요. 마치 우리가 평생 갇혀 살던 거대한 감옥이 하나의 점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음이 고막을 울리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삭막한 땅을 떠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조종석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무전 소리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놈들이 알아챘습니다. 평양 방공망에 우리 비행기의 항로가 포착되었고 이미 추격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도망칠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이 비행기가 자유의 날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밤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저 멀리서 번뜩이는 삼각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쏘아올린 경고 사격인지 아니면 우리를 격추하기 위해 조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엔진 소음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통신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남길 수 있는 건 그리 길지 않은 문장이었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왜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했는지, 우리의 고향과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무서워하지 마오.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적어도 하늘 위에서는 자유롭게 죽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소. 아내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제 손을 더욱 세게 꽉 쥐더군요. 차가웠던 손에 온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에서 붉은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놈들이 쏜 미사일인지 아니면 우리를 잡으러 오는 전투기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굉음이 등 뒤를 바짝 쫓아오더군요.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며 구름 속으로 급강하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안개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뚫고 저 어두운 밤을 가르며 오직 남쪽만을 향해 비행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참으로 요란한 도시더군요. 밤에도 나처럼 환한 불빛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제각기 바삐 살아가느라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서울의 하늘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심은 그저 평범한 야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녘의 차가운 강물과 숨 막히던 국경의 밤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김 실장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오던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있었어요. 북쪽 영공을 이탈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레이더망에 잡혔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적기인지 아군인지 아니면 그저 오작동인지 아무것도 식별되지 않는 상황.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걸 목격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제가 고향에서 겪었던 공포는 늘 땅 위에 있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의 군화 소리, 쥐 죽은 듯 조용한 밤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제 심장을 조여왔지요. 탈출하던 그날 밤 압록강 얼음판 위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느꼈던 그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들렸고 제 뒤를 쫓던 그림자들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공포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와 데이터 속에서 국가 전체가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는 모습이라니. 김 실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방 안의 모니터들이 붉은 경보등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행체가 혹시라도 북한의 낡은 정찰기나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곧 죽음과 연결되는 신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 사람들은 그 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정보국 내부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김 실장은 비행체의 궤적을 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북한의 전술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말해달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물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것이 단순히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넘어왔던 그 강물보다 지금 이 차가운 기계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이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억압하는 천장이었지만 이곳의 하늘은 뚫려 있기에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비행체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은 곧 닥쳐올 혼란을 전혀 모른 채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체가 도달하는 순간 제가 어렵게 찾은 이 자유도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국정원의 긴박한 무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저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보며 꽉 쥔 주먹을 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좁은 조종석 안에서 철진 동지의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오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음을 실감했지요. 중국의 영공은 말 그대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려면 고도를 낮춰야 했고 그러기엔 산악지형이 너무도 험준했으니까요. 철진 동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꽉 쥐었습니다. 계기판의 연료 경고등은 이미 붉은 빛으로 깜빡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기름이 바닥나면 우리는 그냥 하늘 위의 고철덩어리가 되어 추락하는 겁니다. 철진 동지가 저를 돌아보며 낮게 읊조리더군요. 미영 동지, 고도를 더 낮출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파수부터 잡아내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랐습니다.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고양이의 밤하늘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태로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서려 있었지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붙잡았습니다. 국제 긴급 주파수를 맞추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몇 번이나 혀를 씹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 가족들은 영영 치아 감옥 같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제3국 관제소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10년은 넘게 느껴지더군요. 저 밑으로 보이는 중국의 불빛들은 마치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맹수의 눈동자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때 철진 동지가 갑자기 기체를 급격히 좌측으로 틀었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울리기 직전의 찰나였지요.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철진 동지는 지면과 거의 닿을 듯한 초저공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나무끝이 기체 바닥을 긁는 듯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본 대지는 그저 거대한 어둠의 벽이었지만 저는 그 어둠 너머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연과 있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낯선 언어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긴급 착륙 허가.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삶을 통째로 뒤바꿀 열쇠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이제 바늘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철진 동지는 피 섞인 땀을 닦아내며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로 가는 거냐고 묻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지점이 보일 듯 말 듯 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저는 고향집 뒤뜰에 묻어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밟지 못할 그 흙먼지 냄새, 차가운 보이부의 취조실에서 느꼈던 공포, 그리고 이 비행기 안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작전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기 직전 거대한 충격이 예고되듯 기체가 크게 휘청거렸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국경은 이제 한 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조명은 눈이 멀 만큼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저를 더 무섭게 만들더군요. 국정원 취조실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옷이 등판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밖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아내 명희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더군요. 우리 부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며 품 안에서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그 가방입니다. 김 실장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단순히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던 게 아닙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북조선 간부들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산속 깊은 곳에서 저지른 끔찍한 인권 유린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김 실장은 그 서류들을 한 잠씩 넘기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의 눈빛은 단순한 조사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고통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전율이었지요. 이 종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제 고향 친구인 정수가 보이부 지하 감옥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그들이 그 옆에서 챙긴 뇌물 액수입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압록감을 건널 때 제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면서도 제가 쥐고 있었던 건 희망이 아니라 이 복수심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말없이 서류를 덮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북쪽에서는 누군가 제 손을 잡으면 그건 곧 죽음의 예고였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철진 동무, 아니 리철진 씨, 이 가방을 가져오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공포 속에 살았는지 감히 짐작도 안 되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 엄청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관료의 무거운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도 총소리가 들릴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쓰셨다는 게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가방을 챙겨나가며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방금까지는 취조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할 생존자가 된 순간이었죠. 그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이 기록들이 증명해야 할 진실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사라진 탁자 위를 바라보는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제 인생의 전부와 거기 두고 온 가족들의 한 맺힌 이름들이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요. 취조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김 실장이 복도로 사라진 뒤 저는 텅 빈 탁자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대한민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증거들이 과연 북쪽단이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 속에서 잊혀질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북쪽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들고 나온 이 가방이 가져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이 눈이 시릴 정도로 밝더군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저 평범하고 따스한 햇볕이었습니다. 매일 밤 보이부의 거친 발소리에 가슴 졸이며 살던 나날들은 이제 악몽처럼 멀어졌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척박한 땅에 묶여있는 것만 같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거리는 참으로 분주하더군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그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어린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더군요.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느꼈던 그 공포, 뼈를 깎는 듯한 주의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그 가방 속의 자료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그 서류들은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동포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독재 정권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요. 처음 그 자료를 손에 넣었을 때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잉크가 번질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창고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내용을 확인하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알까요? 자기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견고한 성벽이 제가 가져온 이 작은 정보들로 인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품고 온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날,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가 낱낱이 드러나겠죠. 그날이 오면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도 비로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다면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더군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여올 결정적인 반격에 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방안을 채우는 아침 공기가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이곳에서의 삶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쥔 이 작은 열쇠가 언젠가 굳게 닫힌 고향의 철문을 활짝 열어젖힐 그날을 상상하며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낯선 풍경들이 머지않아 그리운 이들의 얼굴로 가득 찰 날을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옷매듭을 다잡습니다.